또 봐도 재밌네요. 예? 아, 또 보신 거예요? 네. 어, 요즘 가을에 요즘 날씨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좀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풍부해지고 지난주 우리 대권 교우님 설교하면서도 그 감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던데 하나님 어떻게 사귀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사실 머리는 들어봤던 말이고 또 스스로도 알고 있고 대체로 그렇죠. 상대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내 마음속으로 지금 안 다가오는 거잖아요. 가슴으로. 그래서 뭐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장 멀다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번 연휴 이렇게 보내고 하면서 책을 한번 진즉 책에 대한 소개는 받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언어의 온도라는 책 혹시 보셨어요? 예, 그 이기주라고 하는 분이 2013년도인가요? 14년도인가 발간됐던 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책이었고 작년에 나온 책이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역시 그 이기주 씨가 쓰신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정말 사람이 주고받는 것은 결국 말로서 서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데 그 말을 어떻게 따뜻하게 내가 하는 말이 너무 뜨거워도 상대가 데이고 너무 차가워도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따뜻한 그런 그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선 내 가슴이 따뜻해야 그 따뜻한 말이 나오겠더라고요. 머리로서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나. 적절한 온도로 잘 너무 차가우면 데워서 너무 뜨거우면 적절히 식혀서 상대에게 말을 던져주고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그 책의 내용 중에서 한두 꼭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 작가 이기주 씨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 했던 말을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대체로 어른 돌아가시면서 어떤 말 많이 하시던가요? 마지막 저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그때 못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당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손 그러면서 돌아가시대요. 손. 그래서 왜 손이라고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번은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이 있는데 훗날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지인으로부터. 이성과 저성의 경계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던 환자가 숨을 거둘 때 손을 잡아보고 싶다. 가족들. 따뜻한 가족들에게 손길을 느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손 좀 잡아줘. 손. 그렇게 마지막 입에서 뱉어내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 작가 이기주 씨는 손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늘 이렇게 넣고 살았는데 가끔 그는 사람이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그 고질적인 외로움을 달래주거나 그 농도를 연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타인과의 손길과 언어 아니겠느냐. 주고받는, 외로움을 주고받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해놓으라고 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다. 각자는. 근데 그 섬을 연결해주는 교각은 바로 언어로서 주고받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표현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말 덕분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명운을 바꿔놓기도 한다.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터넷이나 SNS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는 말이나 페이스북이나 모든 것 결국 우리의 이 말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인터넷을 통한 그 기사들도 결국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말을 내가 반응하고 댓글을 달고 그러면서 뭐 악플이라는 말도 나오고 즉 우리는 그런 말의 힘이라고 하는 거기에 지배받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말을 잘 좀 주고받을 수 있는가? 말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 그 사람의 명운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책을 쓰면서 그 작가는 그래요. 이거는 빨리 하루아침에 얼른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머리로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버리는 게 아니고 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읽으면 좋겠다. 그런 그 바람을 서원에 해두었던데요.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앞에서 강연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러나 그 마음을 충분히 내가 적시면서 그 말의 어떤 깊이 그 말이 갖고 있는 무게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그 뒷 분위기 그런 것을 내가 얼마나 그야말로 감성으로 느끼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책을 읽으면서도 얼른 이것을 빨리 읽어서 그 내용을 내가 머리에 숙지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생각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한번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참 따뜻해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머리로 판단하고 사량하고 그것으로 우리 이 삶의 대부분으로 채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선 그 첫 파트 제목이 이청득심 이청 듣는 것으로서 득심 마음을 넣는다. 그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공감이 되세요?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이 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의 어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런 말이 있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제 마음을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에 있으면 밖에서 누가 열어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손잡이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열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겠다.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열고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를 열면 들어줘야 돼. 잘 들어줘야 돼. 그 사람 말을. 그 잘 듣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거다. 오늘 그 예해보에 우리 예해보 통례편 우리 교전에도 물론 말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대산종사님도 본문집을 보면 그 사람 세 가지 말 잘하는 법 그런 본문도 있으시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마 정리해놨다 그러면 예전 통례편에 있는 언어와 응대, 언어 응대의 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에 그 언어 말하는 법에 대한 내용을
예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거기도 보면 그런 말씀이죠. 말은 비록 상하의 차별이 있으나 그 정신만은 항상 사람을 서로 중히 알고 경홀이 아니하는 일방적 경의를 가질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마음이죠.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이 상대를 존중하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게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는 걸까요? 대화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어떻게 하라는 건가? 물론 마음에 이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게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 청취하는 것. 역사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 많은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장이냐 또는 뭐 용장이냐 용명이 뛰어난 장수냐 아니면 덕장이냐 덕이 있는 장수냐 그러면서 아마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같은 경우는 가장 아마 덕장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21세기의 덕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 21세기 덕장을 한번 꼽아라 그러면 본인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꼽고 싶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오바마 리더십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민개혁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민개혁법이 빨리 이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그런 연설을 하는 자리였는데 본인이 연설하는 그 뒤쪽에는 약 한 400명 정도의 그 이민자들이 이렇게 연설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연설을 듣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막 연설을 시작할 때 그 중에 청년 하나가 큰 소리로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 이제 그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경호원들이 막 가서 입을 틀어막고 이제 그게 이렇게 제압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끌고 나가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이 괜찮다. 청년을 여기에 그냥 있게 해줍시다. 그러면서 나는 저 청년이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존중합니다. 그런 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민정책처럼 이 복잡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득과 설명 그리고 서로 이해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 말하는 기회를 마이크를 준 거, 그 이제 그 청년한테. 근데 그런 그 사건이 있고 그날 그 한 신문에는 그런 그 보도 기사가 있었더라.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오바마가 지닌 리더십의 원천이다. 아마 그런 그 기사를 쓰면서 그렇게 아마 그 신문 기자는 평을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상대의 발언권을 존중하는 태도,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을 일단 들어준다. 내 생각과는 맞지 않더라도 이 자세가 먼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로 갖춰야 할 자세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잘 듣는 법은,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방법은 경청이다. 이것은 참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고 한때 그 홍석현 그 중앙일보 회장이 경청이라고 하는 말을 그 자신의 어떤 그 경영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했던 단어인데요. 그분은 그러시네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상대는 어쩌면 당신의 입이 아니라 당신의 귀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에 대한 내용을 한 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던데 그 난중일기에 보면 그런 말이 가끔 나온대요. 나는 병사들과 자주 어울려 술을 마셨다.
그 말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라 좌수사로 부임을 이제 명을 받고 부임을 해가지고 이미 그 부임하기 전부터 이순신 장군은 어쨌든 곧 왜군이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전쟁 준비에 대한 평소의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뭐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제 전라 좌수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전라도 쪽 그 해군을 같이 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변의 그 물사정, 바닷물 사정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전라 좌수사로 부임하고 나서 그 운주당이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그런 집무실 같은 서재실 겸 집무실 같은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렇게 문을 개방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자주 그 주변의 그 백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그게 술 마시고 놀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오랫동안 그 토착 그 주민들의 그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그 주변에 대한 지식 그런 거겠죠. 상식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청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바다 사정이라든지 물길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그 물때가 어떤지 그 물길이 바뀔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나도 술을 좀 자주 마셔야 되나. 차를 마시시면 네? 차를 마시시면 차를 좀 자주 마실 거예요. 아마 좀 제가 말이 없다라는 것이 좀 저한테 다가오는 뭐랄까요 좀 부담감, 어려움 뭐 그런 걸 느낀다는 이야기를 저는 종종 이렇게 듣게 되는데 아마 그런 시간을 그 이순신 장군은 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들어주는. 반면에 이순신 장군의 그 후임으로 온 원규는 그렇게 해서 그 운주당에 담을 쌓고 해가지고 함부로 내 서재에 못 오게 그렇게 해서 본인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더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오직 내 지휘대로 따라라. 그러다가 결국은 정말 처참한 그런 패전을 하게 되고 결국 본인도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주시 그 표현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를 귀가 아닌 가슴에서 크게 증폭시켜서 헤아려 본 적이 있는지 누군가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만한 자신만의 운주당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나의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 사랑이라는 말의 어원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국학자들이나 이렇게 민속학자들이 찾는 모양이죠. 근데 여러 가지 그 여기에서 왔을 거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이기주 씨는 사랑이라는 말은 생각할 사 그리고 헤아릴 양 한자로 생각할 사 헤아릴 사량 우리가 이 수도인들이 보통 사량이라 그러면 자꾸 잔머리 굴리는 거 분별로 파악하려고 하는 거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량한다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상대를 충분히 헤아려서 이해한다 뭐 그런 말이겠죠. 사량은 거기에서 이게 사랑으로 어원이 사랑의 어원이 그게 아닐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잘 들어라. 사람은 다른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그것이 대화를 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또 대화를 잘하는 법이 하나는 공감이다. 사람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고통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아픔과 속사정을 짐작하거나 공감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한 번 제가 소개는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독일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철학자이신데 그분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한 메마른 가슴에 악이 깃들 수가 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구체화시킨 그런 철학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유대인 학살의 주범인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아돌프 아이히만은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들을 그 학살 장소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 총책임자, 잡아서 이동시키는 그 책임자였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전범 재판에서 이제 이 아이히만이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과정을 쭉 돌아보면서 본인이 내린 결론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주 평범한 사람. 그리고 자기 직무에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는 과정 내내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는 그러니까 그 군인으로서 의무를 다했고 나는 내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얼마 전 뭐 우리 재판에서도 많이 들었던 말 같은 느낌이 들죠. 끝까지.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를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악, 쉽게 말하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악의 뭐 원흉이라고 할까요? 그런 악도 물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히틀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지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런 그 악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이런 평범한 악, 평범한 모습을 띠고 있더라.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것.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지금 내가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감옥 학살장으로 보내면서 거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위에 살아니까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사람인가? 그 사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나 내가 그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상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면 나도 상대에게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 행동과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제2, 제3의 아이히만, 아돌프 아이히만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는가요? 정말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던지는 말들, 그게 정말 내 가슴에는 비수같이 꼽힌다는 거죠. 뭐 그게 크게 뭐 악하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그 꼭지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더군요. 그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로 시련으로 그 마음에 그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위로를 해주고 싶으세요? 뭐 시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큰 좌절을 마음의 상처를 겪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어떻게 그럴 때 위로를 해줄까? 무슨 말로 위로해 줄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때는 무슨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게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느끼면 그냥 같이 있어줘도 위로이고, 그냥 이렇게 껴안아줘도 그것이 위로이고. 그게 본인 이야기입니다. 흔히 뭐 조금만 지나면 곧 무뎌질 거야. 네, 이런 위로들은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다. 뭐 시간이라는 망병통치약이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는 뭐 위로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식상한 멘트가 될 것 같아서 본인은 그냥 이렇게 시 한 편을 전해줬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그 시가 뭐냐면 유시화 시인의 그 나무의 시라고 하는 시가 있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읽어보게 됐는데 그게 보면 초두에 그런 말이 있더군요.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먼저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의 전 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그런 그렇게 쭉 이어지는 시였습니다.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먼저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의 전 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그래야 그 나무에 대한 시를 쓸 수가 있다. 이제 이 작가가 한 번은 뭐 어느 회사에 뭐 강의가 있었나 갔는데 화장실에, 보통 화장실에 어떤 글귀가 있나요? 화장실에 있는 글귀 중에서 기억나는 글귀 있나요? 뭐 남자가 흘리지 않아야 할 것이 뭐 눈물만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고 명품도 많이. 예, 우리 본문도 적혀 있고. 근데 본인의 기억에 남는 그 문구를 소개하면서 화장실을 청결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는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화장실 청소부가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라면 나는 이 화장실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쓴 사람이 뭐 경영주가 그랬는지 아니면 뭐 관리자가 그랬는지 그 사람은 아마 그 청소부의 그 마음을 잘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른들은 가끔 자녀들에게 전화하면서 보통 뭐라고 전화하시나요? 누구야? 애비다. 그냥 걸어봤어.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본인이 글을 쓰고 있던데 왜 부모님들은 꼭 그냥 걸어봤어라고 말할까? 자녀들이 바빠서 뭐 아버지 지금 제가 바쁩니다. 뭐 회사에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도 괜찮아.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그런 전화 받으세요? 아니면 그냥 걸어봤어 하고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저도 가끔 한 번씩 정토에게 그런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걸어봤다고. 제가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아무튼 저희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주변의 교무님들도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일일 보고를 한다. 어떤 사람은 끈 보고를 한다. 그래서 뭐 일일 보고를 하든 끈 보고를 하든 좋은데 제발 좀 민폐 좀 끼치지 마라. 다른 사람은 부담스러우니까 당신들만 알고 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걸어봤어요 하는 말 속에는 뭔가 지금 말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충분히 나는 공감해 주지 못하고 지나왔구나. 지금 이런 책들을 읽고 때가 지금 또 가을이어서 그럴까요? 보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읽어지더라고. 그냥 전화해봐서 하는 그 마음속에. 그렇게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을 이렇게 머리로가 아니라 왜, 뭐 때문에, 무슨 일로 머리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내 가슴에 다가와서 그 말한 사람의 마음이 가슴으로 느껴지는가. 그것이 공감. 그래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응하는 것. 아까 영상에서도 리액션에 대한 반응을 잘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분이 방송인 신동엽 씨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신동엽 씨가 참 방송 진행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유재석 씨인가요? 그분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잠깐 보니까 그렇습니다. 언젠가 신동엽이 말하는 방식을 유심히 들여본 적이 있다. 신동엽은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면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더라. 본인 한 번 말하고 듣는 것은 두 번을 듣고 그 두 번을 듣는 사이에 세 번은 맞장구를 치더라. 그러면서 신동엽은 출연자가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거나 중간에 말들을 꺾어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저 출연자가 편안하게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대화의 장을 조성한다. 그러면서 판소리에서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하는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얼씨구 좋다, 그렇게 이제 추임새를 사용하는 것처럼 적절한 지점에서 아하 그렇군요, 그 다음은요 이렇게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을 다 이렇게 풀어내도록 출연자로 하여금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대화를 할 때에 그렇게 해나가야 되죠. 꼭 사회자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좋은 대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하고 한번 시간 나시면 찬찬히 나는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말의 품격인데요. 우리가 품격이라는 품을 한자로 아세요? 품격이라고 붙을 때는 입구자가 3개 쌓여 있는 그 글자예요. 글자를 쪼개보면 그걸 이야기하면서 말은 마음을 담아낸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품격.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 3개가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좀 품격 있게 하자. 어떻게 하는 게 말의 품격이 있느냐. 그런 품격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잠깐 몇 조목 소개해드린 그런 내용,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품격 있는 말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이 9월 말 이렇게 뭐랄까 모두가 익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마음이 좀 풍성하게 이렇게 익어가는, 머리만 발달해서 날카롭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좀 풍성하게 감성이 좀 풍부해지는, 그렇게 해서 같이 있는 사람, 배우자든 자녀든 또 지인, 이웃이든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깊이 한번 공감해보고 느껴보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